안녕하세요. 네이버 생중계로 진행되는 인생상담 시간을 함께하게 된 신의 11의 이다혜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백용옥 작가님의 소설인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재출간을 기념해서 만든 자리인데요. 더욱이 많은 분들이 평소 갖고 계시는 고민들,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생 상담을 맡아주실 백용옥 작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용옥 작가님은 베스트셀러 에세이인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의 작가님이자 또 배우 김혜수 씨 주연의 스타일이라는 드라마의 원작자이기도 하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소설과 에세이를 포함해서 꽤 많은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 몇 권 정도 발표하셨을까요? 9권을 썼고요. 그 중에 5권이 소설. 예요. 사실 이번에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 같은 네. 경우는 재출간을 하신 경우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전 책들하고는 또 뭔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일단 분량이 많이 줄었고요.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이고 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던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젠더 감수성도 좀 더 예민해졌고,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시각도 약간 바뀐 것 같고요. 뭐 선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체성이라던가, 왜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단어들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수용력이 큰 거고,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럽다 뭐 이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죠. 아마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여전히 변하지 않은 믿음은 헤어져야 만난다는 거. 그리고 헤어지라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제가 사실 라디오를 진행하는데요. 대부분 그 라디오에 사연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은 너무 행복해요, 연애해서,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대부분 연애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그 연애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애가 장애물처럼 작용해서 스스로 그 관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데 빠져 계신 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헤어지면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고, 되게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뭐 그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되게 착하고 되게 여린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왜 자기 합리화나 자기 기만 이런 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그렇죠. 많아서 사실은 헤어지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세요라고 얘기했던 네. 경우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백용옥 작가님은 라디오 디톡스 백용옥입니다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또 많은 분들과 사연을 나누고 상담에 응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라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독자분들과 이별에 대한 고민을 나누게 되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기분이신가요? 사실 라디오는 귀로 듣는 거고,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그렇죠. 댓글의 형태를 직접 또 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의 소통인 것 같고, 저도 이게 진짜 처음인데 너무 어색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기자님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을 통해서 연애 상담, 그 중에서 특히 실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코너 후반부쯤으로 가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상담을 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 들으시면서도 계속 댓글 달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인 인생 상담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재출간하신 네. 이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목이 다 네, 모든 걸 다 얘기해 주기로 하죠. 실연을 당하면 잠 잘 주무세요? 잠을 잘 자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되게 이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되게 잠을 잘 못 자서 7시 조찬 모임이잖아요. 7시 조찬 모임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되게 회장님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렇죠. 굉장히 바쁜 네. 분들이 아침에 일찍 만나서 조찬 모임 하면서 그렇죠. 회의도 하고 뭐 강연도 듣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의 7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시차가 12시간 바뀐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밤에 잠 못 잠들지 자고 못했기 그쵸. 때문에 아침 7시인 거지. 그렇죠. 하루를 더 길게 쓰기 위해서 네,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7시까지 못 잤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의 눈이 대부분 다 충혈되어 있어요. 맞아요. 상태가 매우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라는 공지가 떠요. SNS에 공지가 뜨면서 그걸 신청한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네. 실현을 다룬 영화를 본 후에 뭘 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왜 우리가 이별을 하고 나면 남는 게 있죠. 애인이 남기고 간 그 물건들이 있죠. 유류품 같은 네. 버리기도 그렇고 가지고 있기도 그렇고 되게 좀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갖고 있자니 뭔가 너무 아프고 볼 때마다 그렇다고 버리자니 너무 애착이 그렇죠. 가고 그러니까 받을 때 마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커플릭을 종로 금은방에 팔아서 그냥 해치우는 시청지자들도 있으나 근데 이게 늘 고민이었는데 그렇죠. 소설을 2011년도에 사실은 연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전인데 작년쯤에 사실은 실현의 박물관이라는 굉장히 큰 대형 전시가 있었거든요. 네. 뭐 도쿄, 파리, 뉴욕, 또 세계 거기에도 참가하신 걸로 알고 아, 네. 있거든요. 네, 책 참가를- 원고를 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미출간 원고를 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헤어진 연인의 선물을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1년에 몇 번씩 와요. 음.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이 책 속에 등장하는 그 행사를 바로 하고 싶은데 예, 실현당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물건들을 전시를 하고 그렇죠. 그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환을 교환하는, 한다거나 혹은 돈을 지불하면 그 돈을 좀 좋은 곳에 기부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무슨 대학 축제라던가 아니면 이런 관변단체 무슨 왜 네네. 도시 축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개인 갤러리에서 개인분이 이런 걸 행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예, 그래서 연락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실제 그런 대형 전시가 작년에 아라리오 뮤지엄에서 있었어요. 네. 제주도에서.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네. 전시 같은 경우는 또 단순히 실현이라고 했을 때 연애 네. 감정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뭐 가족 중에 먼저 음. 떠난 사람이 있다든가 네. 아니면 어쨌든 이 인연이라는 게 끊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맞아요. 것 같고 상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은 어쨌든 남녀 간의 관계의 상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상처의 공동체라고. 저는 헤어지고 나면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라디오에서도 그런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요. 혼자 있지 마시라고. 누군가 함께 있으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마 혼자 있지 말라고 이 책 쓰신 건가 봐요.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이별이라는 거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바뀐 삶의 조건 안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의지박약이라던가 뭐 본인의 성격이 너무 이상해서 못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구조 자체가 만나는 건 훨씬 쉬워진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헤어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진 시스템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SNS에서 차단만 네. 몇 번을 해야 끊어지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본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죠. 이 시대의 이별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그리고 이별을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그렇죠. 되나? 뭐 이런 얘기.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작가님께서 쓰신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라고 하면 네. 실연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헤어지기가 힘든 걸까요? 인간의 뇌가 굉장히 크잖아요. 왜 클까요?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뭔가 쓸 게 많기 네. 때문에 커졌을 텐데. 진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까지 비대해졌는가를 추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뇌가 커졌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건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월든이라던가 뭐 인투 더 와일드라던가 왜 혼자서 오히려 완전히 고립되어 살아가는 네. 경험도 굉장히 귀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저는 결국은 사람들끼리 섞여서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본질은 거기 있다고 봐요. 음.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자립이라던가 독립을 강조하는 문화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의존한다거나 의지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아. 성격적인 결함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인이 됐으면 알아서 해야지라는 식의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친밀해지고자 하는 욕망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접촉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의존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냥 성격적인 결함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욕망인데, 그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던가 이런 문화 때문에, 현대적인 문화 때문에 너무 차단당하고 억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인가? 나는 너무 자립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지한다거나 의존하는 걸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행복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또 기술이에요. 한 가지는 그럴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만든다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일이겠네요. 네, 근데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응급 상황, 우리가 살면서 응급 상황에 처하는 게 더더군다나 뭐 10대, 20대, 30대에서는 뭐 갑자기 암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대부분 인간관계라던가 어떤 관계 안에서의 그렇죠. 파탄. 매일매일에서의 어려움이 그래서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별이라는 건 그 관계가 사실 파탄나는 거고 떨어져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원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일단 손실이 전제되면 얻는 거를 포기해요. 대부분은. 그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많이 얻었을 때보다 손실했을 때 느끼는 그런 어떤 충격이라던가 비용이 2.5배가 더 많대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잃는 걸 더 큰 상실의 그럼요. 고통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졌을 때의 고통이 이겼을 때의 기쁨을 훨씬 더 능가한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그게 연애할 때의 기쁨도 크지만 실현당했을 때의 고통을 어떻게 보면 연애 기간 중에 느꼈던 기쁨보다 더 크게 느낀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를 한번 네.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라는 책을 다 읽었고 공감 가는 문구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책 속 구절을 생중계 보시는 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한 대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늘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그에게 남겨졌다. 책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글자 없이 하얀 백지만 있는 책장을 마주한 것처럼 당혹스러웠다. 그는 외파리 검객이 나오는 옛날 홍콩 영화를 보다가 맥주 얼룩이 남아있는 패브릭 소파에서 졸았다. 낮에 꾸벅거리다 보니 밤에는 더 잠이 오지 않았다. 멀쩡한 눈으로 새벽 4시를 가리키는 시계의 초점 소리를 듣다가 새벽 5시에 지하철을 타고 아무도 없는 휑한 사무실에 출근했다. 제가 이 대목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시간이 갑자기 생긴다는 감각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왜 있는 줄도 몰랐던 시간을 잘 만들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헤어진 다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시간이 갑자기 많이 생긴다는 경험을 하게 되고 특히나 그게 책 제목에 등장하는 7시처럼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게 되고 뭘 아무리 많이 해도 시간이 가지 않고 결국은 이 주인공처럼 새벽 5시에 지하철을 타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출근한다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이 책에는 연애나 실현과 관련된 잠언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생각하고 한 문장씩 따로 갖고 싶은 문장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일상적인 묘사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작가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구절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거의 소설의 마지막 부분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진짜 네.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여러 번 헤어졌지만 왜 우리가 이별이 한 번으로 안 끝나잖아요. 요즘에는 이별을 막 하게 그렇죠. 되는데 정말 최종적인 이별을 하는 장면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강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따뜻한 아침 인사를 깊은 침묵으로 응대하는 건 분명 사랑의 역사의 마지막 장에나 쓰여질 비극이다. 하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성숙한 어른들의 언어인 침묵의 진짜 의미를 아프게 배워나간다. 침묵 속에서 사강은 멈춰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다. 정수가 엘리베이터에 탄 사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곳에 타지 않았다. 정수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사강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사라져가는 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고 정수가 그곳을 벗어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흔들었다. 사강은 멈추지 않았다. 모든 연애에는 마지막이 필요하고 끝내 찍어야 할 마침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때마다,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릴 때마다 사람은 도리 없이 어른이 된다. 시간이 흘러 들리지 않는 것을 바깥과 안을 모두 보게 되는 것. 사강은 이제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기로 했다. 슬픔이여 안녕의 안녕이 굿바이가 아니어서, 안녕이 헬로우여서 다행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목 읽어주신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좋은 사랑을 하면 결국은 성장한다는 거. 저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믿거든요. 그리고 되게 믿고 싶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살면서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근데 특히 우리 사회가 워낙에 리스크가 큰 사회여서, 하이리스크 사회여서 사람들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죠. 한 번도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고 실수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 한 번의 실패가 그냥 뭐 완전한 망함 뭐 이런 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근데 실수와 실패가 용납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계기가 되는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개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사랑을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은 고통이고 통증이고 두려움이고 공포고 다 그런데 왜 많은 것들이 섞여서 썩잖아요. 네, 썩으면 그렇죠. 썩을 때 나는 냄새도 너무 지독하고 정말 싫은데 결국은 그게 거름이 돼서 나를 더 꽃피우는 어떤 촉매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잘 헤어지는 네.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연이라고 하면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어떤 비극적인 엔딩의 느낌도 굉장히 강하게 네. 있지만 사실은 잘 끝내면 그 다음 시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작가님의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저는 질문을 약간 바꿔보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만 바뀌어도 우리 삶이 좀 많이 바뀌거든요. 구태연하게 하는 질문들이 사실은 있어요. 살면서 별 생각 없이. 근데 저는 사실 연애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꼬시고 어떻게 대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어떻게 잘 헤어질 것인가. 사실 잘 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애에 대한 담론 자체가 이제 이 만나는 대목에만 집중되어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 역발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끝날 것인가로부터 오히려 지금 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네. 법에 대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생중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생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전에 많은 분들께 출판사 홈페이지 또 네이버 포스트를 통해서 고민 댓글을 신청받았는데요. 굉장히 절절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중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접수받은 댓글 고민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댓글 통해서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는 그런 사연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마무리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실현당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현 말고도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애에 대한 이야기 문자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사연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네. 그 사연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잘 풀리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회한 같은 그쵸.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죠. 네. 그러면서 이 사연을 읽고 상담하실 때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원칙 저는 사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상담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으로 그 스킬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충분히 공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살짜리도 보내거든요, 사연을. 네. 네, 뭐 10살의 고민은 뭔가요? 여자친구. 네, 부모님을 따라서 네. 이민을 가게 되어서 이제 만날 수 없게 된 네, 친구. 어쩔 수 없이 장거리 연애를 하게 돼야 된 10살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아니 뭐 10살이 무슨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수 없죠. 없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선 굉장히 대단한 고민이거든요.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고민해 보내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감과 경청. 예, 그 사연은 대부분 텍스트 형태로 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작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은 사실 진짜 그렇네요. 소설가들이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하려고 하지는 않으나 그 행간 안에 드러나는 본인의 본심 같은 게 묻어날 그렇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거울로 비추듯이 이야기를 해주면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가님 뵈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그런 라디오 사연들 가지고 이제 상담 간단하게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상담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스태프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담 사연 이야기했던 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오늘 한 사연이 있었고 그걸 읽고 지나가는 감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 같고 네. 어떻게 더 잘 이야기를 해주어야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대형 병원 같은 데 보면 응급 외상센터라는 게 있어요. 네. 정말 응급한 환자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에 생기는 어떤 사고라던가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무시해요. 뭐 이를테면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 무릎에 당장 이렇게 뜨거운 커피 같은 게 쏟아졌어요, 실수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면서 뭐 찬물을 이렇게 붓는다던가 뭔가 그렇죠. 바로 처치를 응급조치를 하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에 그렇게 생긴 상처를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그렇게 정말 뜨거운 물이 쏟아져서 뭔가 막 진물이 나고 막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괜찮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겨내야 돼. 정신 차리자. 이런 식으로 사실 마음을 고문하거든요. 네. 이렇게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랄까요. 자기 마음을 좀 다독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근데 라디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응급 외상센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많이 힘들어요. 일단 제가 야매 상담 정신과 선생님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말도 너무 조심스럽고 이게
나의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나이, 뭐 그리고 혹은 같은 성, 혹은 그 경험을 공유했던 사람으로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또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레퍼런스.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를 어떤 책을 읽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책 한 권을 읽을 만큼의 여력이 안 돼요. 그런 그렇죠. 분들은 너무 힘든 상태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리젝션이라고 하잖아요. 주입시켜주는 것처럼 아예 문장을 통째로 다 읽어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장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처방전을 쓰는 건데 의사 선생님들은 뭐 이런 약, 이런 약, 뭐 이런 약 이렇게 네, 드시라고 그렇죠. 써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집, 이런 소설, 이런 영화에 이런 대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근데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야매 같지는 않네요. 듣다 보니까. 야매죠. 사실 듣다 보니까 야매인데 저도 당장 사연을 한번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고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은 저만 잘해선 될 게 아니더라고요.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상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관계를 깨기는 싫은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참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라는 고민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연애를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랑을 생각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면 온통 그 사람을 생각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바뀐다라고 네.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그 친밀감에 대한 욕구라던가 그 사랑을 생각하는 어떤 온도가 다 달라요,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100도씨인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을 지펴도 60도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은 아무리 불을 지펴봐야 60도가 정말 최고로 많이 올라가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연애를 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 표현이 없는 상대라고 하는 걸 보면 좀 내성적인 경우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 자기 마음도 잘 표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실 표현하는 게 내 얘기도 익숙하지 잘 안 않은 하고. 경우. 근데 사실은 그런 남자친구나 애인을 두면 너무 답답하죠. 나는 막 대화로 풀고 싶고 그렇죠. 막 뭔가 표현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몸을 쓰는 걸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이를테면 놀이공원을 간다거나 등산을 간다거나 왜 몸으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등산 가는데 뭐 위험한 구간을 가는데 남자친구가 이러면서 보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붙잡아주기도 하고 뭐 끌어주기도 네. 하고 뭔가 그리고 되게 이렇게 내향적이거나 말하는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면서 대화하는 건 좀 덜 불편하게 생각해요. 뭐 이를테면 같이 설거지를 한다거나 같이 요리를 만들고 그렇죠.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대화에 집중되지 않고 뭐가 분산이 되면 대화하거나 아니면 표현하는데 약간 좀 덜 부담스러운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가 좀 약간 말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꽤 네. 많이 있는데 같이 산책을 하면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낀대요.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마주보는 것보다 마주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맞아요. 계속 네.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얼굴 신경 쓰지 않고 그쵸.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화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같이 뭐 TV나 영화를 보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딱 우리 이제 대화 시작 뭐 혹은 내지는 너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의 성적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른 성격이 네.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스타일로 다들 시작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노하우라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 중에 특히 이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상대의 진심은 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의 두려움 같은 것들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향적인 분들도 있고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어떤 독립심이나 자립심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사연도 많이 와요. 정말 오로지 나, 그리고 나랑 이야기하는 것도 제일 좋아했고 나랑 보내는 시간을 너무 좋아했던 그 사람이 자꾸 내 공간, 내 시간을 요구하면서 나랑 멀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막 이러면서 옛날엔 안 그랬잖아. 네.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사랑이 식었다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 상대방, 그러니까 파트너에 대한 기대치나 기대 욕구가 다 같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죠. 나는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친밀해지면 자신의 어떤 영역을 침범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사실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다가가면 갑자기 멀어지고, 그래서 좀 아닌가 보다 하고 좀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다가오고. 네. 도무지 이 사람의 진심은 뭐야? 뭐 반대로만 하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장난쳐 막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뭔가 연애를 하는 건지 썸을 타는 건지 뭔가 관계가 잘 규정이 안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은데 회피형 애착을 가진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피형 애착이라는 게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립심이라던가 본인의 독립심이 너무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애착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 애착이 어떤 건지 좀 아는 게 사실은 연애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작가님께서 상담하시면서 네. 이런 상담 관련한 책이나 심리학책도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아, 제가 뜻하지 않게 네. 사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같이 하자는 얘기를 올해 3월에 들었고 사실 개편을 이제 4월 초부터 해서 라디오를 진행하게 됐는데 네.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담서를 뭐 읽어본 적도 없고 사실 뭐 정신 분석이라던가 인간 심리에 대해서는 원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 책을 읽기는 했지만 그게 그렇게 뭔가 전문적인 영역이진 그렇죠. 않았는데 네. 근데 최근에는 그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 논문을 그래서 읽고 계시는 건가요? 거의 논문에 육박하는 네. 뭐 애착과 중독이랄지 애착과 심리치료 막 네. 이런 약간 전공서들도 읽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다음 상담 사연은 또 어떻게 대답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애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대학교 때 집이 잘 살다가 망했을 때 결혼 날짜를 잡던 남자친구가 이런 저의 경제 사정이 부담스럽고 자기도 도와줄 능력이 없다며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여자와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내 탓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다. 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 후로 제대로 연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꽁꽁 얼어버린 가슴을 어떻게 따뜻하게 녹일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너무 많잖아요. 연애할 여력이 없다. 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실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한쪽이 먼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많죠. 학교 네. 다닐 때는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러면 대부분 깨져요.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연애를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상대를 만나면 다음에 연애가 더 잘 될 거야. 그렇죠.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나랑 맞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가 잘 안 된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대의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면 우리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연애 이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와 나가 맺는 관계인 것 같아요. 나와 내가 어떤 관계를 먼저 맺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둘이서도 잘 지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애를 꼭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연애 지금 네. 박용옥 작가님 책 제목이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거든요. 네. 연애와 실현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애를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애 좋죠. 연애 너무 좋아요. 사실 연애가 좋은데 연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혼자서 너무 잘 사는데도 왜 너 연애 안 해? 그리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가 연애를 안 해서 외로워서 맞아요. 그래. 약간 만능주의 같은 게 있죠. 모든 걸 다 연애 네. 탓으로 다 연애를 안 분산해서. 해서. 네. 네. 그래서 본인의 문제를 연애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연애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부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애를 하지 않을 자유라는 것도 있어야 네.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 연애에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연애라는 게 한쪽에서 보면 연애를 하지 않는 자와 연애를 하는 자로 나누면 연애를 하지 않는 자를 너무 그 뭐라고 해야죠? 배제하거나 그런 건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왜 이렇게 연애를 권하는 사회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자본주의랑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애 시장이 활짝 열려야 데이트 많이 시장도 쓰죠. 열리며 그렇죠. 영화 시장도 열리고 요식업도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혼 시장과 함께 육아 시장도 열리고 사실은 그렇죠. 자본의 메커니즘상 연애를 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해요. 자본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데이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이 데이가 사회에서 많잖아요? 미움받고 있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 연애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심리학적인 저변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연애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애를 하지 않을 자유와 연애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 네. 네.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연애를 안 하냐는 그렇죠. 식으로. 우선순위가 네. 거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담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내가 네. 당장 해결해야 되는 어떤 현실적인 뭐 취직도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연애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맞아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만들어가는 게 있지 않나. 네. 그렇다는 건 결국은 지금 내 문제를 집중을 하고 해결을 하면 좀 순차적으로 풀어가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정말 나빴고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이 연애에 예. 있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나를 미워해서 이런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좀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자른 사람이라는 출발선에 서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실은 그게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를 좀 사랑하고 다독이고 나와 나의 관계에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내 자존감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상담 사연과 약간 연결되는 사연이 네. 저희 지금 댓글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네. 그걸 한번 같이 여쭤볼까 네네. 하는데요.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이전에 혼수가 들어가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격지심과 상처에 기간제인데다가 정규직으로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일자 자체가 정규직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신 것 같아요. 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님이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은 저에 대해 믿음이 깨졌다고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격지심에 기간제면 어떻냐, 진짜 사랑한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서 서로 상처만 주고받고 끝났습니다. 사랑과 믿음, 거짓말, 용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일지 알고 싶습니다. 뭔가 우선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다 연결되거든요, 사실.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믿으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또 믿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고. 용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의외로. 왜냐하면 취업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취업을 안 한 상태에서 취업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그렇죠. 사연도 있었어요. 저희 네. 라디오에 왔던 사연 중에는 그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 알바였는데 어떤 그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그 대시를 해서 연애를 했는데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취준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밝혀지는 게 사실 제일 안 좋거든요. 그렇죠. 제3자에 의해서 그것도 아버지에 갑자기, 네. 의해서 그러면 사실 배신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제일 좋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초반에 시작할 때 뭔가 그런 기본적인 어떤 아예 마이너스 되는 요소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위험 요소가 너무 크고 이분이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짓말로 관계가 더 좋아질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시잖아요. 거짓말이 계속 더 그렇죠. 풀리고 만든다고. 그렇게 되면 점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그건 이야기를 털어놓고 좀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지 않았을까. 안타깝네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다음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이별했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데 자꾸 기억이 희미해져요. 하지만 다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억하고 남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게 남들은 너무 바보 같다고 합니다. 저 바보 맞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소비자구나.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것이 일단 소비부터 시작되는구나.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그렇죠. 네, 왜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아빠 구두 닦거나 엄마 심부름 시키면 뭐 그런 거 갔다 오면 뭐 네. 100원씩 용돈 주고 노동 주체로 사실은 본인의 그 어떤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는 사실 아이들한테 그런 거 시키기도 되게 위험한 사회잖아요. 어딜 나갔다 오라던가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너무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등가 교환의 원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근데 그런 등가 교환의 원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단언컨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지만 이거 배워서 뭐예요? 이거 배우면 뭐가 좋아요? 네. 나한테 뭐가 이득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사실 교육 역시도 등가 교환의 원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지 않아야 되는 측면까지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죠. 사랑에 있어서도 그걸 너무 중요시 생각하고 누군가를 기억한다거나 잊지 않는다거나 간직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낭만보다는 낭비라고 생각하죠. 바보다 빨리 잊고 다른 사람 만나서 그렇죠.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지. 예, 그런 좀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게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바보 같다고 생각 안 하고요. 솔직히 사람마다 있는 속도도 다르고 또 그렇잖아요. 마음이 달아오르는 속도도 다르고 식어가는 속도도 다른데 누군가를 헤어진다고 그래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그래서 인연이 끝났어요. 그렇다고 한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어머 누구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기억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 모든 게 정리가 되겠어요. 없던 것처럼 뭐 딜리트 눌러서 그냥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그냥 살게 놔두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은 걸 바꿔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왜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었을 때는. 그렇죠. 근데 나는 안 바뀔 것 같지만 사실 바뀌거든요. 아시잖아요. 정말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분 오실 거예요. 마음속에 다시. 사실 이게 마음이 다 정리가 안 됐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이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어떤 게 진짜 끝난 건지는 자기만 네.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그걸 남의 시선이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3가지 질문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저희의 답변들을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사전에 접수받은 고민들을 다뤄봤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생중계를 네. 보시는 분들과 네. 한번 같이 이 고민 상담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한 사연을 먼저 소개를 드리긴 네. 했지만 그 외에도 댓글로 이 연애와 뭐 실연, 이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형이 나쁜 남자인 건 아니지만 좋아했던 사람들을 통틀어서 생각해보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문제일까요? 아, 문제 아니에요. 이 질문은 저기 백영옥 작가님이 전문입니다. 문제 아니고요. 네. 나쁜 남자가 매력 있어요. 네. 그 나쁜 여자가 매력이 있고 이게 정말 착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그런 연애를 계속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요. 잘 연락이 안 돼요. 잘 연락이 안 되고 약속이 자주 바뀌거나 혹은 관계를 규정하는데 뭔가 모호하고 자기 시간 공간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약간 회피형을 가진 그런 애착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유형 중에 많은데 기본 디폴트 값이 연애에 있어서 뭔가 두렵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 사람이 뭔가 어디로 멀리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 이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한테 집착하게 돼요. 내가 일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사람인데 연애만 하면 그렇죠. 거의 남자에게 집착하는 미저리 같은 캐릭터로 뒤바뀐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작가님 얘기는 아닌 거죠? 제 얘기기도 하죠. 과거에 제가 불안형이자 굉장히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근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더 크고 근데 그걸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라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상대의 문제일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되게 그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나쁜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에 그렇다면 좋은 남자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여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삶이 바뀌죠. 왜 우리가 뭔가 행복함을 느낄 때는 내 삶이 예상 가능할 때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뭔가 예측 가능하지 않을 때 굉장히 많이 폭락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하지만 그때 폭등하는 걸 기대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나쁜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네. 거의 재미라는 건 사실은 예측 그쵸. 불가능한 데서 오는 재미라는 것도 근데 분명히 그 있을 예측 텐데요. 불가능한 것에서 오는 재미 때문에 사실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이 불안감에 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긴 불안감은 하겠죠. 디폴트 값이고 네. 그녀가 가끔 나에게 선사하는 기쁨은 너무나 큰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때 느끼는 기쁨이라던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연애를 하는 분들은 본인의 사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감정이 사랑은 고통이고 연애는 원래 힘든 거고 격동적인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연애나 사랑이라는 게 고통이면 안 돼요. 기쁨이어야 되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런 연애를 반복하면 그런 잘못 생각하는 걸 부추기는 게 사실은 문학이죠.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그렇습니다. 예술이 극적인 사랑을 굉장히 부풀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같은 그렇죠. 어떤 격정적인 멜로들이 사실 죽어도 혼이 되어서 살아남는 이런 정말 건강하지 않은 연애고 관계 중독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연애. 브론테의 자매를 디스하시는 건가요? 계속 아니, 말씀하시죠. 그것은 문학이고 소설
이기 때문에 사실 소설가는 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걸 많이 쓰죠. 그럼요. 네,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나의 개인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안정적이고 평온하고 깊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참 재미가 없어 보여요. 밋밋하고 그런 상대를 만나면 특히 이렇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주로 만나서 연애를 했던 분들은 뭔가 만나면 가슴도 안 두근거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평탄하지? 밋밋하지? 뭔가 막 고통스럽고 막 굉장히 불안하고 막 이런 게 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패턴처럼 그게 사랑이라고 되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 사람에 대해서 추측하고 예상하는 데 시간을 써야 돼요. 내 에너지를. 네. 근데 그거 굉장히 소모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나의 성장이랑은 전혀 거리가 멀고 그냥 이 사람의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혹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 걸까? 이런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이젠 연애 안 할 거야 라고 거의 상처투성이가 되거나 혹은 나는 운이 없어서 그냥 이런 연애만 하나 보다 하고 자포자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해요.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의 경제적인 관점에서 효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가교로서의 어떤 연애, 그러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나쁜 사람들을 쭉 만나오셨던 분들께 네. 지금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헤어지세요. 나쁜 남자와 이별을 부추기는 아니,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끊임없이 너 너무 이상해. 너 왜 이렇게 집착해? 혹은 너 때문에 나 숨막혀서 죽을 것 같아. 혹은 그러니까 친밀감에 대한 요구는요. 사실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환자 같거든요. 내가 무슨 미저리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모사피엔스의 기본 뇌 프로그래밍은요. 친근감을 요구하고 욕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 우정과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뭐가 다를까요? 사랑은 증명하는 거예요. 우정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사랑은 증명하고 그리고 저는 사랑에 대한 알랭 바디우의 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끊임없는 재발견. 계속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견한다라는 것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 사람 곁에 일단 있어주는 거예요. 내 공간, 내 시간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관계가 좀 안정이 되면 요구 안 해도 그렇죠. 각자의 시간을 네. 허용하게 되죠. 그게 의존 역설이라는 거예요. 좀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 효과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커플들은 오히려 공간을 줄 수 오히려 있다는 굉장히 거죠.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뭐 몇 달씩 여행을 간다거나 그래도 전혀 안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갔다 돌아올 걸 알고 네.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떠날 없죠. 필요가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도 보면 엄마랑 아이가 애착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밖을 나가도 애가 안 울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장난감 가지고 되게 잘 놀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올 걸 아니까. 그러면 그게 불안하지도 않고 공포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집착한다거나 뭐 히스테리를 부린다거나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되게 커요. 상대방의 어떤 결함일 수도 되게 많은데 우리 사회 자체나 우리 문화가 너무나 독립 그리고 자립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특히 불안형 애착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불리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많이 일깨우고 싶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친밀감이라던가 의지하고 싶은 욕구는 건강한 거다.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장애가 아니다. 그거 되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짧게 만났지만 좋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 게 두려워서 저도 모르게 자꾸 요구하고 부담을 주게 되어서 결국은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끝맺음을 제대로 못해서 후회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되는 게 그렇죠. 연락이 이제 제때 잘 안 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약간 연락을 자주 하시다가 흐지부지 끝난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그렇죠. 불확정성이에요. 인간이 맞아요. 가장 못 견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정성. 나쁜 일이라도 예측 가능한 상태로 있는 네. 것이 더 좋다고 이 사람이랑은 안 되겠다 혹은 이 사람이랑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땐 오히려 되게 편안한데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네. 정말 사람 거의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난다거나 연락을 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서로의 약속이라는 게 전제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연애라면. 뭐 이를테면 뭐 주말에는 만난다. 혹은 그렇죠. 네, 퇴근하는 몇 시쯤에는 연락을 한다. 하루에 한 번 연락해 주거나 주말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아닌 거죠. 그 연애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불확정성을 없앨 수 있는 몇 가지의 옵션만 있어도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다운이 되면서 아마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까지 집착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연애 때는 그런 거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간의 어떤 쌍방의 약속. 왜냐면 이렇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왜 이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막 참아요. 괜찮은 척하면서 되게 쿨하게 그러다가 대화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갑자기 쏟아지면서 울어요. 그럼 상대편에서 얘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질려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본인의 성향을 좀 알면 그러니까 좀 약속을 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불안감을 좀 낮춰주는 그런 행위가 전제되면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댓글로 질문 주신 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랑을 너무 사랑하지만 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좀 바뀌지 않을까요? 왜 우리 때는 조론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요즘에 조론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100살 가까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은 120살까지 산대요. 그러면 인생 뭐 2모작이 아니라 3모작, 4모작, 막 5모작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작가님 뭘 부추기고 계시는 거죠? 3모작, 4모작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께 3모작, 4모작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건 재발견, 끊임없는 재발견이라서 지금 재발견이 아니라 새 발견을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결혼의 제도랄까 네. 그리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오래 끌고 가는 문제랄까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바뀐다고 봐요. 조금씩.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미 실제로 법적으로 결혼의 형태로 묶이는 커플이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거인의 예, 그리고 동거인이 법적인 어떤 그런 불평등을 받는다고는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겠죠. 이제 조론이라는 문제만 해도 사실은 너무 오래 살아야 된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그렇죠. 과거에는 한 60 정도 되면 대충 몸도 이렇게 망가지면서 뭔가 선생님 이렇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에 네.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뭐 워낙에 60대들은 노인분들도 아니세요. 너무너무 건강하시기 건강하시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마도 결혼의 형태 자체도 약간 바뀌어갈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론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결혼 제도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쵸. 각자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별거라고 불렀겠지만 그게 그쵸. 아니라 이를테면 일 때문에 각자 다른 곳에 산다든가 아니면 뭐 취미 활동이나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네. 따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혼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결혼은 어떻게 결심하게 되는 겁니까? 해도 되겠다는 확신은 어떻게 드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약간 마술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요. 결혼할 사람은 좀 알아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연애의 흑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실현당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많이 썼겠습니까? 이제. 많이 당해봐서. 그쵸. 수없이 많이 쌓였던 저의 경험들이 사실 네. 녹아난 거기도 한데 그렇게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했지만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과거의 남자친구들한테는. 근데 이제 지금의 남편 좀 약간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느낌이 본인한테는 안 온다. 지금 침 튀겼나요? 네. 갑자기 너무 튀겼지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요. 기자를 확신하고 선택하셨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 확실한 계기가 있고 뭔가 마치 하늘에서 무슨 맞아요. 뭐를 받는 것 현상이 같은 있죠. 예. 절대 그렇지 않고 남들 하는 거 보면 네. 남들은 다 이심도 없이 확신에 차서 결혼하고 확신에 차서 일을 하는 것 그렇지 같지만 않아요. 네. 사실은 다들 불투명한 상황에서 다들 갈팡질팡하고 이게 긴가민가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누구도 처음부터 엄마였던 사람 없고요. 누구도 처음부터 유부녀 유부남이었던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는 다들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용기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용기의 기본 전제는 두려움이에요. 너무 두려운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팍 용기가 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혼도 똑같은 것 같고 왜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후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요. 했을 때 하는 후회와 하지 않았을 때 하는 후회. 근데 다르죠, 그것도 두 가지가. 그렇죠. 근데 저는 대부분은 해보고 후회하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해보고 뒷일은 나중에 감당을 하자 내가.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고 나서 망했을 경우 인간은 좌절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합리화를 해요.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뭐 이를테면 고백했다. 거절이 당한 경우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네. 좋은 연애를 위한 시금석이었을 거야. 이런 그렇죠. 식으로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요.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사실 굉장히 오래 남고요. 뼈 아프게 남고 이렇게 SNS를 하다 보면 왜 70대가 되어서야 아는 것들 뭐 60대, 70대, 80대 굉장히 많잖아요. 탑3 안에 늘 드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뭔데요? 그에게 고백을 했어야 했다. 혹은 그녀에게 고백을 했어야 됐다. 이런 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후회, 특히 어떤 관계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후회는 사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회한의 형태로 남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관계에 대한 젊은 분이라면 해보라고. 예, 뭐 고백이든 뭐 어떤 시도든 그게 일이든 사랑이든 뭐든 간에 젊어서 할 수 있는 그게 특권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번 책 제목이 실현당한 네.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이기도 하지만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네. 이런 상담 내용을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실현당한다라고 하는 걸 나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결혼이 되었든 새 관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네.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없다. 그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심리적인 과정의 일부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실패를 많이 해요. 성공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죠. 이유를 살펴보면 실패에 대한 태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실패 자체보다도 혹은 이별 그 자체보다도 저는 이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한 이별이나 실연에서 그래도 기어이 끝끝내 의미를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의미를. 근데 그것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장해요. 근데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상처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성장이 안 되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이제 그런 식의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인 활동. 근데 그게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그렇죠. 되니까. 예, 영화를 저희 본다거나.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짧게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더 드렸으면 합니다. 네. 40대 결혼하지 않고 계속 연애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왜요? 살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결혼이라는 게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왜 우리는 흔히 결혼을 하면 사랑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게 40대든 50대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인
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회가 사실 건강한 그 거죠. 사회도 약간 바뀌어가고 있어서 예전과는 약간 다른 그러니까 결혼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기준들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가 다름을 자꾸 틀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너무 커서 저 사람은 왜 결혼도 안 했지?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하는 경우도 경우도 많죠. 많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이벤트고 굉장히 뭐가 많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커다란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존중이라는 게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연애만 하면 어때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네. 지금까지 저희 굉장히 많이 질문도 보내주시고 네.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인생과 가장 밀접한 단어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실현당한 사람들의 7시 조찬 모임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이 또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고 이제 오늘 어떠셨는지 여쭤볼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한낮의 눈부신 태양 속에도 그림자는 숨겨져 있다. 한 시절의 연애가 끝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시절의 연애라는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이 문장을 네.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한 시절의 끝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살면서 이런 느낌 들 때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뭐 가장 문화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마이클 잭슨 세상 떠났을 때 어떤 한 팝의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느낌 같은 게 있고 또 연애 같은 경우는 어떤 청춘의 기억이 이 사람과 함께 끝나는구나 혹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라는 한 시대가 바뀌어가는 느낌 같은 거를 이런 연애가 시작하고 혹은 무엇보다 끝나는 시점으로 많이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시절의 연애가 끝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아까 실현이라고 하면 이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보통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그쵸. 결국은 이 남아있는 흔적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각각이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어떤 능력치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댓글의 형태도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새롭네요. 네. 네, 새롭고 사실 연애하고 헤어지고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그래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니까 취직이 되고 안 맞아요. 되고 아니면 고용 형태 같은 것에 대한 맞아요.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당신에게 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저 생방송입니다. 녹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입니다. 네. 저희 라디오가 녹음 방송이라서 좀 말이. 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힘들 때, 그러니까 피신해야 될 공간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공간. 근데 그게 어떤 분한테는 뭐 개를 키우는 일일 수도 있고 애완견.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책을 읽는 일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빨강머리 앤을 보는 게 사실 그냥 저의 안전지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맞서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의지가 약한가 견디고 버티다 사실 뻥 터지는 경우 너무 많아서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안전지대를 한두 개쯤 만들어두는 거 그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너무 힘든 사회니까. 네. 되게 중요한 조언이네요. 안전지대를 네. 만든다고 하면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다시 본다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나를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안전지대가 없으면 사실은 버텨나가기 굉장히 힘든 게 요즘의 한국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하게 됩니다.
방송 종료 후에 다시 보기 영상은 일주일 안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앞부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으로 백영옥 작가의 인생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